세 번째 주간의 이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산업구조 변화와 우리 현실 중에서도 저를 얘기했습니다만 저보다 나이 많은 노령들도 얘기를 했고 저보다 나이가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 젊은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안정된 직장, 그죠? 그리고 그런 직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단순 지식 축적에 노력하고 있는데 단순 지식 축적에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AI가 대체를 하고 있다. 자동화되어 있고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조금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도전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도전을 안 하는 이유가 왜 좀 한번 해보지라고 하는데 잘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할까?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 했더니 주변의 환경이에요. 주변 환경들 중에서 특히나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뭔가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학교 내에서도 약간 튀는 행동하면은 이상한 아이로 보는 그런 문화. 그리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도 뭔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그래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 야,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다시 빌 게이츠로 돌아가면은 만약에 빌 게이츠 같은 애가 한국에 있었으면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우선 대학이나 졸업했어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빌 게이츠가 탄생을 했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한번 굉장히 제가 수십 년째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빌 게이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빌 게이츠 같은 생각을 가진 아이가 한국에 있었을 때 이 아이가 자기 표현을 했을 때 부모님들이 그래 한번 해봐라고 했을 사람이 몇 명이 됐을까? 빌 게이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빌 게이츠가 계속 빠져 있었잖아요. 빌 게이츠가 참 대단한 거는 저는 그 부모님을 되게 대단하게 봐요. 빌 게이츠가 베이사이드 그 고등학교인가요? 사립고등학교 다닐 때 이 친구들이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게 컴퓨터를 사용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싶고 했는데 사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거의 세계 최초에 들어오다시피 했는데 이걸 장시간 사용을 못했어요. 사용하는 비용이 비싸가지고. 근데 이 부모님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학교에 갖다 줬어요. 왜 갖다 줬냐면 뭐라고 갖다 줬냐면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조금 더 주라. 학교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학교가 돈을 내는 게 일정한 액수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돈을 모아서 갖다 줬다니까 뭘 하라고요? 아이들이 컴퓨터를 좀 더 가지고 놀 수 있게 해달라. 근데 빌 게이츠 하는 친구들은 그것도 만족을 못 해가지고 밤에 가서 막 또 만족을 이러거든요. 또 그것도 만족을 못 해가지고 인근의 대학에 가서 또 거의 도덕 고양이 행세를 하면서도 몇 년간 몰입을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컴퓨터에 몰입하는 걸 보면서도 부모님들이 돈까지 모아서 갖다 줘요. 우리 아이들 좀 더 하게 해달라. 대학교 가서 또 이 친구들이 계속 몰입해 있다가 부모님들한테 학교를 때리친다는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거 먼저 할게요라고 했을 때 여기서 빌 게이츠 부모님들이 쌍수를 들어서 반대한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빌 게이츠가 제가 먼저 이 일을 먼저 할게요라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그래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버드 공대를 때리치가 있다는데 그래라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대학교 공대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학교를 잠시 쉬겠습니다 하고 왜 그러냐 난 창업 좀 하려고 했을 때 그래라고 할 수 있는 부모님이 몇 명이 될까요? 그래서 도전에 관한 사회적 인식들이 굉장히 도전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게 굉장히 좀 후하다. 이게 이제 실패에 관한 두려움도 나름대로 좀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도 굉장히 좁아요. 거기다가 젊은이들이 독립성이나 도전성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러한 향후에 몰아닥칠 산업구조 변화와 4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됐을 때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상당히 저는 두렵고 그 부분에 관한 대응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최근에 수명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지난 수십 년간 60년 정도를 살펴보면 1930년대 수명이 36세였어요. 60년대가 49세였고 2018년부터 18, 19, 20년 최근에는 한 85세 정도 돼요.
여자들은 86세, 남자들은 81, 2세 정도 되니까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오래 사는 편이에요. 최근에 제가 장례식장을 가보면은 한 10군데 중에서 한 서너 군데가 90살이 넘은 분들이에요. 지금 가보면은 98, 뭐 99, 어떤 데는 101살, 뭐 80대 후반이 한 명이에요. 굉장히 애석해하게 86세 요절했습니다. 여러분 때도 비슷해요.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사느냐면 아마 여기 한 40대, 50대 정도 되면은 여러분의 평균 수명이 아마 130살쯤 돼요. 여러분이 99살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 수명을 다 하지 못하고 꽃을 피워보지 꽃다운 나이로 돌아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아마 120, 30살 살 거고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어리다면 130, 40까지 살 거예요. 그럼 뭐 해먹고 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명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피터 드래커도 얘기했듯이 피터 드래커가 얘기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시간의 변화를 살펴봐라. 이 타임의 시간의 변화가 뭐냐면은 인구와 연령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라. 연령의 구조 중에서는 네 나이도 한번 살펴봐라는 뜻이에요.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살 거며 언제까지 뭐 해먹고 살 건지를. 산업이 변하는 것은 굉장히 정확하게 여러분이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변하는 것을 못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자살률 1위예요. 전 세계 자살률 1위의 핵심이 뭐냐면은 본인의 수명을 잘못 계산해서 그래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잠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사회주의 계산 논쟁이 있어요. 사회주의가 나오기 전후에 해서 유럽에 모든 수요와 공급과 이런 것들은 국가가 통제해서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회주의예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시장에 맡겨놔야지 오히려 비효율이 될 거다. 라고 했던 게 사회주의를 비판했던 사람들인데 이거를 명명하여 사회주의 계산 논쟁이라고 해요. 이거를 실제로 실험한 게 뭐냐면 사회주의 국가예요. 러시아, 중국이죠. 결국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볼셰비키 혁명 통해 가지고 결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해 가지고 실제로 해본 거잖아요. 해보니까 어때요? 시장보다 더 역할을 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가 실제로 더 불합리하게 돌아간 거를 실질적으로 증명한 게 어쩌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가 된 이유가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돈을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근데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은 여러분의 계산 박스 속에서 여러분 수명에 관한 계산을 잘못했어요. 사회주의 계산 논쟁보다 훨씬 더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 계산을 잘못했어요. 뭘 계산을 잘못했냐면은 내가 몇 살까지 살 거라는지를 계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여러분의 퇴직 연령을 잘못 계산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아마 나는 퇴직 60대면 퇴직할 거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 퇴직하는 평균 기간은 52세예요. 앞으로는 더 짧아질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최근에 받아들인 제도가 3년 전에부터 나온 제도가 신인사제도예요. 신인사제도의 핵심이 뭐냐면은 퇴직 연령은 보장하는 대신에 뭐냐면은 연봉은 무제한 깎겠다는 거예요. 부장으로 연봉 갑자기 8천 받다가 갑자기 뭐 신입직원보다 작은 역할이 1,500만 원밖에 안 될 수 있는데 1,5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혼란스럽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퇴사를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52살에 퇴사를 해서 뭐 할 거예요? 52살에 퇴사를 당한 분이 지금 제 또래보다 젊은 사람이 퇴사를 했다 쳐요. 52살. 그럼 그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아요? 132세까지 살아요. 그럼 52살에 퇴사했는데 132세 살면은 이 사람은 몇 살을 사는 거죠? 앞으로 향후 7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럼 뭘 해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 돈 벌어놓은 것은 돈 벌어놓은 게 얼마냐고요. 돈 벌어놓은 게 한 3년 전에는 2억 7천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3억 2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늘었네. 늘은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착시 효과예요. 결국은 3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몇 년을 사는 거예요? 70년을. 몇 명이 사는 거죠? 마누라랑 둘이서. 죄송합니다. 부인하고 둘이서. 그리고 자녀들 교육비가 아직 남아있고 결혼도 안 시켰어요. 3억 2천만 원 중에서 돈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답이 나오겠어요? 3억 2천만 원을 가지고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한 3년 전에 반포에서는 잘 나가는 정권회사 다니는 직원이, 부장이 40대 중반에 43살, 4살인가요? 44살, 45, 그 즈음에 그 즈음에 자기가 임원을 승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임원을 승진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기가 승진한 거예요. 그리고 명예퇴직이라는 걸 해서 결국에는 퇴직을 했어요. 얼마를 돈을 들고 퇴직했을까요? 3억 2천만 원 정도,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퇴직금을 가지고 퇴직했어요. 명예퇴직금을 가지고. 회사에 있는 주식 대출금을 갖고 나니까 한 2억 한 5천만 원을 들고 퇴직을 했어요. 반포에 아파트를 한 채 들고 있고 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퇴근했어요. 반포에 아파트에 대출이 약간 끼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 퇴직해서 이제 뭘 할까요? 하루 일과가? 하루 일과가 뭘까요? 이 친구는 퇴직을 했는데 부인은 퇴직을 한 걸 알았어요. 근데 자녀들한테 퇴직했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얘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부인하고 둘이서. 그래서 퇴직을 했는데 매일 아침마다 나갔어요. 조그마한 오피스를 하나 얻어놓고 거기 나갔어요. 뭘 했어요? 주식 투자를 했어요. 2년 동안, 1년 반 동안 얼마를 잃었냐면 약 4억 5천을 날렸어요. 퇴직금 다 날리고 집담보에서 또 돈을 날린 거예요. 그때 그 아파트 가격이 한 8억 9억 했는데 이제 남은 게 얼마인 거죠? 그때 당시 반포 아파트 가격이 8억 9억 했었어요. 남아있는 게 얼마 안 남은 거죠. 이 친구가 서울에 있는 굉장히 좋은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1, 2등을 했던 친구예요. 머리가 좋은 친구예요, 나쁜 친구. 머리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딱 해보니까 뭐예요? 내가 살아온 길과 내가 살아갈 길을 살펴보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계산이 딱 되잖아요. 1년 반 동안 내가 해보니까 되게 많이 말아먹었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딸이 둘이 있어요. 보니까 1년에 한 달에 보니까 한 600만 원을 써요. 딸 2명을 정상적으로 보니까. 중학교 다니는 딸을 2명을 키우다 보니까 600만 원이 들어가요. 초등학교 하나하고 중학교 하나. 생활비 9시는 육비게 들어가요. 자기 거 써야죠. 부인 써야죠. 1년에 얼마? 최소 8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으로 매덕 말아먹고 다시 생활비로 말아먹고 2년 말아먹으니까 얼마를 말아먹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말아먹는 거죠. 머리가 좋은 친구는 계산을 딱 해버리고 뭐예요? 나의 미래는 어마어마하게 암울하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결심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무슨 결심을 할까요? 점점점 안 좋아져. 그래서 딸 둘을 칼로 찔러 죽이고 마누라까지 칼로 찔러 죽였어요.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현실입니다, 진짜. 이게 뭐예요? 굉장히 머리 좋은 친구가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아니네. 어마어마하게 머리 좋은 친구가 모 대학교, 모 Y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굉장히 좋은 정권회사를 다니다가 예상하지 못한 게 뭐예요? 본인의 퇴직 연령을 예상하지 못했고 퇴직 이후에 그걸 예상을 못한 거예요.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세상이 변했어요. 그럼 내가 속해 다니는 그 회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상당히 많은 회사가 서비스 회사고 제조업체는 더더욱 제조업체라 하더라도 제조 제품의 패턴이 빨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 자체가 쓸모가 없어요. 안테나 기술이든 핸드폰 만드는 기술이든 핸드폰 뒤 커버 만드는 기술이든 압축 기술이든 이게 다 필요가 없어졌어요. 제조도 패턴이 빠르고 서비스도 패턴이 빠르고 대부분의 업종들이 어마어마하게 패턴이 빨라요. 그 패턴에 내가 운영하는 기업이 한 번만 말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 속에 있는 직원들은 말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경영자이든 경영을 조언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 종업원이든 결국에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 중에서 가장 큰 중요한 게 수명에 관한 계산, 일에 관한 계산, 퇴직 이후에 관한 일들 등등에 관한 계산 착오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계산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계산 오류에 빠지기 쉽고 여러분들이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에 관해서 산업구조 변화와 변화 테마에 이어서 제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또 세 번째 시간을 마쳤네요.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